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엄청나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오늘 주제가 어휘력 증가. 자리 바꿔서 어휘력 빨리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일주일 지났는데 사람들이 옷을 똑같아. 심지어 지난주에 썼던 마스크야. 이거 일주일 동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요. 에그타 같은 거 안 써고. 아 예. 그 어휘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예, 아마 우리 애가 어휘력이 적어요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는 한 8% 정도일 거예요. 8% 정도. 이게 이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네.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자국 국민의 10%는 해외 거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이니까 해외로 순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거는 거의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500만 명이면은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진다고 했을 때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조건 속에서 해외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학생들은 어휘가 정말로 힘들어지죠. 특히 이제 모국어의 어휘가 형성되는 초5, 6, 중1, 2 요때 이제 주로 이제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학생들이 또 다시 우리나라에 귀국했을 때는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상황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휘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우리는 해외도 안 나갔다는데 영어도 안 되면서 국어도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마어마부터 좀 하시죠. 어마어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 네, 어마어마. 이 방송에 약간 남는 게 있네요. 뭔가. 뒷끝이 있어요. 뒷끝 많아요. 네. 네. 저는 뭐 어휘에 대해서 뭐 중요성은 다 이제 말씀하실 거니까 다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식 차이가 좀 하나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중학교 때나 뭐 그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단어장 외운 기억 있으시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단어가 대부분 다 사실 국어 단어는 아니었고 영어 단어였고요. 또 영어 단어장으로만 부족해서 또 영어 단어 무슨 책도 사가지고 공부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추억 돋는 말 한마디 하면은 나이 드러나는데 걸어 버케브럴리. 워킹 딕셔너리. 네? 이거 이 얘기 듣고서 갑자기 움찔하시는 청취자분들 다 들키셨습니다. 네. 걸어 버케브럴리. 예. 근데 이제 국어의 어휘는 그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영어는 이제 어떤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단계이겠지만 국어의 어휘란 건 사고를 장악하는 과정의 시작이라 좀 생각해요. 그런데 국어에 대한 실제 어휘에 대한 투자는 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또는 전무하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좀 경각심을 조금 이제 갖는 게 일단 1번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고가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아픔이 있어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뇌가 괴로워야 돼요. 괴로워야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고 고민 속에서 학습적 능력들이 향상될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학습을 좀 편하게 한다, 쉽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친구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저는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의 사고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 학습적으로 또 올려주는 과정에 언어라는 건 세계를 보는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휘 양이 이제 높지 않거나 또는 새로운 걸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런 과정에 대한 게 되게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학습에서 차지하는 언어의 어휘력의 비중, 그 두 번째 그 어휘력을 얼마큼 아이들에게 조금 좋은 의미로 머리 아프게 해주느냐가 학습의 관건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좀 너무 쉽게 아이들에게 어휘를 알려주거나 또는 어떤 어휘를 알아가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어떤 사고를 어떤 형성하고도 높여가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먼저 시작은 어휘에 대해서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 변화부터 좀 와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휘를 어떤 책을 가지고 읽었을 때 나오는 그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휘를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어휘들이 좀 모른다 하더라도 사실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이해되는 과정들을 충실히 이제 거치면서 아이들은 머리가 좀 아파야 돼요. 아파서 이 과정을 통해 예측을 하고 또 문맥에 따라서 내용들을 추리해내는 과정 속에서 1차 접근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접근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뭐냐면 책에다 덮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단어들 다시 한번 찾아보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찾아보는 과정은 이제 학습인 거죠. 습관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걸 과연 옛날에 우리 영어 단어처럼 이렇게 메모에 쓰는 과정도 있지만 또 하나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이것을 좀 직접 자기가 찾아서 뭔가 체크해 본다든지 국어 사전처럼요. 또는 이제 단어처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과정 거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자기 머리 아픈 과정 속에 독해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개념화시켜 정리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책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친구들은 이제 사고력이 점차 발전해 가는데 이 과정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왜 서점에 가면 어휘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사가지고 공부하는 건 되게 제한적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그래서 조금은 이제 학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책을만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어휘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들에 대한 연습을 하면서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어휘적으로 좀 접근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해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어휘가 너무 중요한데 어휘를 통한 사고적 확장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는 조금 약간 개념적 접근이 적은 것 같다. 단순히 어휘력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어휘는 사고 형성의 시작이고 사고 형성의 어떤 확장 범주다.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이 조금 힘들지만 부모님이나 학원이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할수록 도와주는 과정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과정 속에 1차는 일단 아이 스스로 자꾸만 내용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개념학습 정리가 뒤따르는 것이 어떨까. 저희 학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 아이들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 과정들을 좀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마어마한가요? 아바마했어요, 아바마. 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휘와 사고체계 말씀을 해주고 아까 그 네. 전주 방송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대표님 하셨던 것 같은데 어휘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휘량을 늘린다는 것은 개념의 체계의 개념을 확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학습에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유학한 친구 해외에 뭐 교환 인원이 한 10%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몇 차례 경험했어요. 아버님이 옥스퍼드 교환 교수로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얘가 중1 때 이제 갔다가 고1 때 온 거죠.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뭐. 이제 안 되죠, 공부가 될 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고1 때 그나마 뭐 타고난 머리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모의고사를 치니까 5등급, 6등급이 나와요. 그나마 5등급 나온 거죠. 이제 아빠가 후회를 해요. 야, 어차피 거기서 계속 보낼까 아니라면 데리고 가지 말 걸. 너무 고생을 하니까 공부 때문에. 근데 결국 이 아이가 고1 2학기 때쯤 온 것 같은데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1등급을 받았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어휘의 한정을 해서 이야기한다면 중3 과정에 이제 우리 한국 교육 과정에서 익혀야 되는 어휘량을 그 시간 안에 확보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량도 기본적으로 어휘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휘력을 기르는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휘력을 기르기 위한 전제는 어휘량이지만 어휘량이 많다고 해서 어휘력이 강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제가 이래요.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저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지난달 방송이었나요? 제가 손가락 했는데 손가락이 다시 또 올라 버리는데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길에서 이렇게 저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래요. 유경선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거든요. 야, 내 수업을 듣고 있을 때 오른손은 펜을 들고 있고 왼손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휘의 맥락적 의미 파악이 사실 국어에서 사전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맥락 의미, 문맥적 의미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예문을 들어줘야 되게 정거리 어젯밤 7시에 제주도에서 X를 타고 오늘 아침 7시 부산에 도착했다. X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이게 맥락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죠.
그 X를 타고니까 그게 소수로 때문에 X는 이동 수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동 수단 다 이야기해라. 슈퍼보드도 나오고요. 빗자루도 나오고 양탄자도 나와요. 그런데 슈퍼보드나 양탄자가 아닌 까닭 주어가 정거리이기 때문이다. 신밧드면 양탄자야. 해리포터면 빗자루인데 주어가 정거리니까 건들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제주에서 부산이니까 바퀴 달린 것들 안 되죠. 그럼 이제 나는 것과 무리를 가는 것이 있는데 어젯밤 7시에서 출발해서 오늘 아침 7시에 있으니까 비행기면 너무 공포의 순간이죠. 그래서 배다. 이 과정을 통해 맥락을 통해 의미 파악하는 걸 중요하게 설명하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문학 작품 속의 정연을 보면 상충곡을 우리가 이제 서사 도입 부분에 홍진의 묻힌분의 인해성이 어떠한 거 그러죠. 그럼 이제 이 작품 처음 익힌 아이들은 홍진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십장 홍진과 유사한 말은 말이야 사바도 되고 뭐 자한도 되고 쭉쭉 이렇게 나열했죠. 그런데 맥락을 보면 이래요. 홍진의 묻힌분의 인해성이 어떠한 거가 첫 번째 문장이고 가사문학의 특성 중에 하나가 도입부에서 서사에서 질문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이 있으면 바로 답이 있거든요. 이 질문과 관계 있는 맥락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답이 뭐냐면 살림이 묻혀 있어 지락을 말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애들이 홍진의 의미는 알 수 없는데 살림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요. 살림이 대유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안다는 거죠. 그럼 살림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홍진의 묻힌 분에게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고 화자는 지금 살림에 묻혀 있으니 살림이 자연이다. 홍진은 속세다. 이렇게 나와요. 중3이나 고1 정도만 돼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 맥락을 읽어내는 걸 길러라.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남녀를 배합하고 아이들은 남녀를 외우고 있거든요. 뚜껑 없는 가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타는 이동수단. 그럴 이유가 없죠. 뚜껑 없는 가마를 묻는 문제는 죽어도 깨어도 안 나타나요. 그 뒤에 역시 남녀를 배합하고 있으니까 이건 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맥락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는 어휘력을 길러라. 기본 어휘량과 관련된 것이겠지만 일정 수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어휘 수준만 충족이 된 뒤에 맥락을 통한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을 해라. 인사는 이렇게 해라. 자, 돌아가시면서 이제 막 비급 방출 같아요. 이제, 이제 라온 원장님 이제 또 비급 방출하시고 이제 형님 비급 방출하고 이제 오늘 방송을 이제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솔직히 비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그 방법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3학년에는 사전을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오랜만에 종이 사전을 샀어요. 그래서 되게 두껍고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전을 사오라고 해서 수업 한 시간만 하고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 식탁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이가 평소 어휘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 대상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전 찾아봐 대신 이제 찾는 법을 알려줘서 같이 읽어줬어요. 뭐 명사 찾는 거, 뭐 용언 찾는 거 알려준 다음에 네가 찾아봐 하니까 아이가 흥미를 붙여서 계속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정도 학생들이라면 사전 그래도 종이 사전하고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그때까지는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북도 보긴 하지만 뭐 전집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때 사전을 거실 같은 데 놔두시고 아이들하고 그냥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가 사전 찾아봐. 그리고 그 전에 사전을 어떻게 찾는지 알려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되게 그게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막 되게 흥미를 갖거든요. 물론 그 흥미가 짧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뭐 중고등학생이라면 사실 그때 사전 찾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저가 그래요. 저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대략적인 뜻은 알지만 조금 애매한 게 있으면 무조건 네이버 사전 들어가서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애들한테도 같이 선생님 이 뜻은 이거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전 찾아보자는 다음에 애들 옆에 앉혀놓은 다음에 바로 인터넷 켜서 바로 그 사전 어휘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게 되게 잘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같긴 하지만 우선 사전 찾는 거를 습관화해라. 그래서 저는 앱 중에 하나가 국립국어원하고 그리고 네이버 사전은 저장해놨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하나 다 찾아봐요. 그러면 그 뜻을 찾아보다 보면 반복되거든요. 예를 들면 답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애들이 지양하고 지향 되게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때 딱 찾아줘서 더 높이 날기 위해서 지금 그치는 게 지양이야. 오, 되게 멋진 뜻이네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각인이 되면 지양은 하지 말라는 거구나. 너 게임을 좀 지양해. 그리고 아이들한테 일상적으로 배웠던 단어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 찾는 게 가장 고전적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기본적 어휘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문맥적 어휘는 당연히 그 문맥으로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과 친해져라라는 게 너무 뻔한 내용이긴 한데 네. 사전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 가장 근데 가장 네. 중요하고요. 근데 사전을 계속 이제 찾아보는 이제 하긴 요즘 영어 공부도 사전 안 찾고 단어장으로 보긴 하던데요. 저는 영어 공부할 때 꼭 국어 사전을 좀 배워두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 학생들의 공부가 국어 공부하면서 국어 사전 찾아보는 일보다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근데 영단어의 뜻이 그 영한 사전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영단어의 우리말에 대응되는 또 다른 단어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센스, 뭐 관념, 감각. 우리가 뜻을 안다는 것은 그 관념과 감각의 뜻을 아는 것이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저는 이걸 만국병이라고 보는데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등 저학년 때 어학원에 가면서 아이들이 우리의 어휘 공부를 그렇게 해요. 관념이란 단어를 아이디어나 센스로 외워요. 근데 관념의 뜻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람 대표님 말씀과 덧붙여 특히 영어 공부할 때 국어 사전을 꼭 옆에 두고 영어에 대응되는 우리말의 뜻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면 영어 본문에 대한 이해도 훨씬 높아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국어 이력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희가 이제 우리 라온 원장님이 이제 초3이고 저는 이제 둘째가 이제 중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애도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저도 어휘 사전, 그러니까 사전 찾는 거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 다 한번 시키셨을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 보면은 약간 이게 넌센스 될 수 있는 게 그 아이들마다 달라요. 어떤 애는 찾아서 흥미를 가진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되게 싫어하고 오히려 그걸 부작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일단 중요성을 인지한다는 게 부모님 일단 1순위인데 얼마큼 투자할 거냐는 게 제 1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이제 그 아이들이 사전을 찾아서 이제 그 볼 때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 아까 말씀 되게 재밌어하지만 대부분 애들은 좀 싫어할 수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생각의 체계를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너무 어려운 책을 사거나 또 내가 너무 쉬운 책을 사면 반대로 궁금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수준의 책을 일단 하는 게 일단 1번이고 그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이제 그거를까지 독해를 해봐야 되거든요. 해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휘를 찾는 아이하고 중간에 끊고 하는 아이가 있을 때 보면은 아주 드물게는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끊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끊게 되면 그 부담스럽거든요. 다음에 못 나가니까 너무 어렵거나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면 저희가 이제 우리 중1이니까 그래서 쭉 한번 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모르는 단어들 다시 찾아보게 되면 이제 먼저 머리 한번 아팠잖아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다시 책을 찾아보라 하면 이 친구가 뭐냐면 이제 제가 선택을 해요. 아까 전에 문맥적 이해할 수 있는 책들 다 어휘들도 있고 안 되는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 단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걸 찾아서 정리할 때 뭐냐면 제가 왜 어휘가 왜 중요하다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가 결국 개념체계 완성이잖아요. 저희가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제일 먼저 해오라는 게 학교에서 그 국민학교 나오셨죠? 그 뭐 해오라는 게 뭐였냐면 그거 반대말 사전하잖아요. 반대말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려 하면 대부분 다 못하세요. 그냥 숙제였다 생각하는데 사실 반대말을 찾아와야만 다른 상대편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동의 개념이라든지 하위 개념을 알아야만 그 개념 체계가 완성이 돼요. 그런 체계들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을 공부한 아이들은 그 체계성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개념화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보편적 어떤 학습 체계를 만들어 가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만드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재밌게 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좋은 책도 선정해 줄 건 조금 한 단계 위 정도 수준의 책. 그 책을 어쨌든 아까 우리 그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문해력으로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읽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영어 단어를 만들든 국어 단어를 만들든 한 번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좋은데 그거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내공의 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이론적으로 막 말씀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 그걸 실천해내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모든 지식의 어떤 기반의 최고는 어휘다. 그러니 이제 우리 청취자분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시도해서 성공하시길 바라고 저희 딸은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게 사전이 저희가 이제 초등부 강의실에다 다 사전을 갖다 놓고 예. 그 무조건 사전을 왜냐면 사라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비싸죠. 네. 그래서 네. 학부모님들이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초등부 강의실에 그 사전을 쭉 갖다 놔요. 근데 갖다 놓고 이제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전이 이제 일단 분류잖아요. 네. 분류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제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어휘의 맥락을 이해할 때 그 분류에 따른 기준을 이해시키는데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사전이라는 게 분류를 해서 만든 거고 그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반대말 그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삼촌의 반대는 이모잖아요. 근데 삼촌의 반대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삼촌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쓰잖아요. 뭐 이모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안삼촌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촌의 반대 이제 이모 저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안삼촌. 혹시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왜 내가 10점이야 이런 거 아니야 혹시 형? 그래가지고 경험 있으시구나 안삼촌 그거. 근데 이제 삼촌의 반대 이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류의 기준이 성별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삼촌이 그 트랜스젠더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이모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것들에 관련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사전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전을 볼 수만 있으면 이건 학생들이나 어떤 사람들의 사고 체계 속에서 분류 왜 나눌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지 뭐 이런 점들을 좀 잘 이해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기 안삼촌께서 그런 말이 일단 짧게 들켰어요. 이제 다 지금 웃는 걸로 들키셨어요. 이제 받아쓰기 시험 때 진짜 안삼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 어휘력이 중요하기는 한데 조금은 좀 다른 각도인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독서고 문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부나 학습법으로서 어떤 어휘를 익히는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어휘가 부각돼서 뭐 어휘만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아니시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에서 뭐 재밌는 제가 웃었던 거는 왜 웃었던 거냐면 저희 딸이 그랬거든요. 저희 딸이 정확하게 진짜 초등학교 안산초는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외국 나가서 정확하게 2년 딱 2년 한 이렇게 있다가 오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있었던 제 경험인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요게 나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아니,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애가 부합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일치라고 했으면 아마 얘가 그랬을 텐데 부합하다라는 말에다가 또 부정이 않는이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나중에 이거 맞는 거 고르라는 거야 틀린 거 고르라는 거야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이제 그때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아까 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그거고 또 유정걸 대표가 얘기했던 저는 그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맥락 속에서 파악되지 않는 어휘라고 하는 거는 좀 심하게까지 얘기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관용적 표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타다라는 말에 손타다라고 하면은 사실 손타다를 아는 애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타다라는 말로 보면은 연소되는 건데 손타다라고 그러면은 이걸 애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관용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제 또 배워서 아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이러면서 또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돌아가면은 아까 전번 우리 방송에서 우리 김 대표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진짜 어휘로서 이렇게 하는 게 학원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에서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학원에 보내면 학원에서 일정하게 그런 어휘 연습도 우리가 사자성어도 하고 속담도 하고 관용적 표현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키는 이유가 그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결국은
독해고 독서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 간다라는 건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일정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지는 문해력이고 독서력인 것 같아요. 그걸 키우는 것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휘를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휘력 향상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중학교든 중학교 1학년, 2학년에서 뭐 사자성어 연습을 시키고 뭐 이런 것이 안중에서 그런 거는 아닌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결국은 그건 독서다. 독서의 최종 수단으로서 우리가 그것인 거지. 그게 좀 마치 우리 학원에서 우리 여기 있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는 어휘만 따로 하고 이러는 것은 그걸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최종적인 귀결점은 결국은 독해력이고 독서다. 저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문에서 있는 그 어휘하고 특히 이제 문학에서 쓰는 용어가 동일한 어휘가 학문의 체계나 위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긴장감이라는 단어도 소설에서 말하는 긴장감과 시에서 말하는 시적 긴장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생들과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소설에서 긴장감, 갈등, 대립 이렇게 있다가 시에서도 시적 긴장감 나오면 그 긴장감을 인물이 느끼는 어떤 심리적 표현으로서의 긴장감으로 이해하는 잘못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입체감도 마찬가지죠. 입체감이란 말도 우리 일상에서 쓰는 입체감과 문학에서 쓰는 입체감이 달라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어휘들 이외에도 문학의 이론에서 쓰이는 용어의 어휘는 다른 체계로 다른 위상으로 뜻으로 쓰인다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휘에 대해서 그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할 때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빙산을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빙산이 이제 밑에 이렇게 잠겨져 있고 위에 이렇게 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휘라고 하는 거는 빙산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저는 항상 우리의 목적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수능이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고 이게 숨겨져 있는 목적성이 수능이거든요. 저는 언제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무엇을 진행을 하든 사실상 현재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학생의 사유체계를 높이는 건데 학생의 사유체계가 높아서 그럼 뭐를 얻을 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능을 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목적성을 갖고 학생의 어휘적인 형태를 내용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물 아래에 잠겨 있는 어휘는 저는 무조건 독서와 글쓰기가 아니면 형성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글을 쓰지 않으면 어휘는 형성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토론해보고 많이 듣고 말해보고 근데 사실 말해보고 토론해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게 책을 읽는 거고 그보다 더 훨씬 효율적인 게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국어의 언어체계의 능통성을 가장 정확히 기를 수 있는 것은 쓰기와 읽기예요. 그리고 읽기 위해 사실 쓰기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굳이 레벨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 맥락적인 형태에서 어떤 어휘를 구사하는 과정에서 쓴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이상하게 맞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잘 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읽고 써보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해력이라는 것이 길러지는 거죠. 그래서 빙산 아래는 원래 읽고 써야 돼요. 대부분 초, 중 때 형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빙산 위에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이 빙산 위에가 시험이고요. 시험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걸 갖다 놓고 묻지는 않아요. 어차피 특이해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객관식 시험화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위에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책은 빙산의 아래에 관련된 책은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의 교재 그리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거는 이 수면 아래의 게 아니에요. 그 수면 위에 시험의 대상으로서의 어휘를 가르쳐 주시는 거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이 공부는 그냥 객관식 우리가 흔히 시험 대비처럼 진행을 하는 거. 이게 사자성 아까 형님 말씀하셨던 사자성어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휘에 대한 구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화가 없으면은 빙산이 뜨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어휘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애가 읽기 쓰기를 안 해. 그러면 이게 빙산의 얼음이 작잖아요. 얼음이 작으니까 막 외워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제 빙산이 토대가 받쳐주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내 아이의 연령대에 맞춰서 초, 중등 때는 읽기 쓰기 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어 베이스는 없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어떤 시험은 시험답게 공부하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휘책 하나 선정해가지고 또 외우고 또 공부하고 마치 그거는 우리가 흔히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듯이 진행을 해나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뜬금없지만 이 방송 들을 때 좀 방학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 한 편만 추천할게요. 네. 행복한 사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일본 영화인데 네. 사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아까 사전 강조했었잖아요. 사전을 무조건 봐라가 아니고 그 영화 한 편 중학생 이상이면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사전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분류 또는 일배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전 아이하고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태화는 아니지만 사전 만드는 이야기. 말모이. 그거랑 완전 실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네. 말모이에 내 아는 사람 출연했잖아요. 풍성권. 저 원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말모이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추천은 안 되죠. 왜냐면 거기 이제 사투리 방언 그런데 요게 훨씬 더 사전에 대한 내용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봐야 되겠네. 웬만하면 한일 무역 전쟁 있으니까 그래도 불법으로 다운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빙산의 이론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빙산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저도 조금만 더 첨언을 한다면 빙산 이론에 저도 그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 하잖아요. 그게 오히라면 그 아래 있는 큰 덩어리는 사고 체계 완성이라 보거든요. 전 그래서 꼭 어휘에 대한 중요성, 어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그러니까 아까 그게 이제 글을 쓰던 말을 하던 여러 가지 어떤 과정, 독서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고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휘력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어휘를 늘리기 위한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읽고 쓰시면 늡니다.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투자한 노력에 비해. 만드신 학원 이름이 이해하니까 부산 분들 가시고 행복한 사전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소개를 안 했어요. 또 저 혼납니다. 이거 저 리포팅 해주는 사람. 저 지금까지 그거 진행했던 민우고요. 자. 저는 오늘부터 좀 다르게 씁니다. 이와 표현의 유진걸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온입니다. 이재식입니다. 근데 왜 동네하고 그거는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할게요. 전국구여서. 그러니까 전국구에서. 전국구니까. 저는 뭐 말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쵸? 다시 하세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와 표현 유진걸입니다. 아니요, 그냥 라온입니다. 부천 청라 이재식입니다. 자, 목동의 갈무리 학원의 김정일 대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